지금부터 2월 말 평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영상 잘 보고 내일 시험 잘 치세요. 자, 첫 번째, 역사의 의미 우리 계속 많이 해왔던 거야. 첫 번째 배웠던 거야. 기억해야 돼.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 남긴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크게 두 가지, 바뀌지 않는 역사가 우리 사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역사를 기록, 그래서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사료인데요. 역사가가 연구를 할 때 사료에 근거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료라는 것은 문서, 책, 비석 같은 또 생활도구와 같이 옛사람이 남긴 흔적을 보고 사료라 불렀다. 이 사료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역사가는 반드시 사료를 연구해야 되고 특히 사료를 또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비판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사실로 밝혀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역사가가 사료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료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기르고. 네 번째, 과거로부터 교훈을 획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암기만 한다거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안다거나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만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세계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에 출연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순서를 배웠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순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요 핵심이 있는 이 인류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네 발에서 두 발로 직립보행. 두 번째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세 번째는 시신을 매장했다. 네 번째, 동굴벽화와 현생 인류와 가깝다. 요거 호모 사피엔스였고 아마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거 두 개 위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보다는 인류의 특징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구석기의 특징 쉽죠? 뗀석기 썼다. 주먹도끼, 집게 같은 도구가 있었고 막집이나 동굴에서 사용했다. 움집은 신석기야. 자, 그 다음 사냥이랑 채집을 주로 했고 동굴벽화 등 원시 종교생활을 했고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그 조각상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만들었었던 게 구석기. 평등했고 정착하지 못했고 이동을 했었죠. 신석기의 특징은 간석기를 주로 썼고 돌칼, 돌낫 이런 것들을 썼었죠. 토기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 불렀고 이렇기 때문에 정착을 했었죠.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생활, 움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움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막집은 구석기, 움집은 신석기. 자, 그 다음 평등했으며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이 있었다고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구분하는 문제 꼭 나오니까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대 문명의 공통점인데 이제 청동기 시대죠. 문명은 청동기다. 문자가 각각 있었고 큰 강에서 성장했고 계급이 있었고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4대 문명마다 다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 있는데 가가 이집트, 나가 메소포타미아, 다가 인도, 라가 중국 문명입니다. 이제 요 두 개의 문명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둘이 같이 비교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개방, 이집트는 폐쇄. 메소포타미아 현세적, 쐐기 문자, 60진법, 태음력, 지구라트 같은 신전이 있었고 이집트도 내세적 사상, 그림 문자, 십진법, 태양력,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사자의 서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비교해서 맞춰야 되고요. 지도에서 봤을 때 가가 이집트니까 가를 물어보면 요걸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를 물어보면 메소포타미아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바빌로니아 왕국인데 자, 참고로 바빌로니아 왕국은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있고 나서 통일한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때 이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 요 두 가지의 조항 많이 봤죠?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형벌이 무거웠어.
신분제 사회였어.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복수를 허용하는 복수주의였고 그 다음에 화폐를 썼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화폐는 여기 은화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특징 구분하는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명 인도 문명이죠. 자, 인도 문명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인더스 강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청동기 썼던 원주민들, 모헨조다로의 공중 목욕탕 이런 걸 짓고 살았던 계획 도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동물이 새겨진 인장을 만들었다 했다 돼 있는데 인장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동물 무늬가 있는 장신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청동기를 사용했고 옆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와 교류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그림 문자도 있는데 그림 문자는 해독이 잘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은 두 번째가 있어. 자, 두 번째가 바로 아리아인의 침입 후예요. 아리아인 굉장히 중요해. 아리아인이 침입한 이후에 이 인도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원래 살던 모헨조다로랑 하라파는 이쪽 지역인데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파괴했죠. 근데 파괴하고 지배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가 성립했고 요 두 개를 성립한 인류가 누구냐? 아리아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겐지스강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카스트 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카스트 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신분층이 있죠. 물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천민도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고 각각 자기들이 했던 직책을 좀 기억해야 돼요. 브라만은 종교의식을 담당했어요. 최고 높은 신분이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그 밑에 바이샤 백성들 세금을 내야 되고요. 수드라는 피전복, 그러니까 원래 인더스 문명에 살던 사람들이야. 요게 이제 인원수가 작잖아, 아리아인이. 그래서 다수인 수드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은 나라가 두 개가 있죠. 상나라와 주나라를 배웠습니다. 상나라에 나와 있는 갑골 문자가 있고요. 이 갑골 문자는 한자의 기원입니다. 이 갑골 문자를 어떻게 썼냐면 재정일치, 신에게 물어서 정치한다. 그래서 신에게 점을 칠 때 이용했던 게 이 갑골 문자입니다. 점을 쳤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를 썼고 여기에 이제 청동소시라는 뭐가 있다? 문화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는 중국 문명의 주나라인데, 자, 일단 지도를 봐야 돼.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상나라고 밖에 있는 범위가 주나라야. 그래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영토가 확장이 됐죠.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채택했어요.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왕이 제후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실시했고 이 봉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줘야 되고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천명사상,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덕치주의, 그 다음에 왕을 천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가 힘이 약해졌어.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주왕실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영토가 분열된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정치는 혼란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발전함.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정치는 혼란했어. 다 나눠졌으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는 발전했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가 최초로 쓰였던 시기가 춘추 전국. 농업이 발달하고 전쟁 규모가 확대된다. 상공업도 발달하고 시장도 발달하면서 화폐, 근데 화폐는 청동화폐가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꼭 해주시고, 자, 각 제후들이 내가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사상가들을 등용했으니 그게 제자 백가였다. 대표적인 인과 예를 관리하는 인과예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것은 유가였죠. 사람은 공자, 맹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인위적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요거는 도가죠. 도가는 노자,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요거는 묵가죠. 그래서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어느 사상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 자, 춘추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시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란 용어를 처음 썼고요. 나라를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분서 갱유를 통해서 법과 이외의 사상은 탄압했어요. 특히 이때 탄압된 것은 유가가 많이 탄압됐죠. 생매장했던 거였죠. 책을 불태우고. 다음 3번에 진시황릉이나 만리장성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었고요. 화폐, 도량형, 문자 같은 달라졌던 문자로 통일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시황의 업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진시황은 특히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 지도에서 보면 만리장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어지는데 이 만리장성을 왜 쌓았는지가 중요해. 이 성벽 뒤로는 흉노라고 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었죠. 이 흉노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 뭐다?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20번 한의 발전. 자, 진나라 다음은 한나라죠. 한나라는 황제가 2명을 배웠습니다. 한 고조와 한 무제를 배웠었죠. 자, 한 고조는 힘이 아직 약해서 군현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군국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지역은 군현으로 다스리고 수도랑 먼 지역은 제후가 통치하게 했다. 봉건제죠. 봉건제, 군현제를 섞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전쟁을 좋아했던 한무제를 배웠죠. 한무제는 군현제를 실시했고, 군현제를 실시하면 황제권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법가를 버리고 유교를 선택합니다. 유교. 유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영토를 확장해서 고조선, 베트남 북부, 흉노를 정벌합니다. 흉노 정벌. 자,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도 파견했었죠. 이거 장건 꼭 기억해야 돼. 장건의 비단길. 동맹은 실패했지만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러 가서 동맹은 실패했지만 비단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돈이 부족해서 소금과 철을 전매해서 전매제도로 발전시켰었습니다. 자, 한의 문화인데요. 마지막이죠. 최근에 영상으로 배웠죠. 어제. 한은 유학이 발달했어요. 자, 특히 경전을 해석하는 걸 배웠었는데 그걸 보고 훈고학이라고 불러요. 훈고학. 너무 중요해요. 훈고학.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니 제지술을 발전시켰고, 인도에서 첫 번째 불교가 이제 비단길을 타고 중국 한나라 때 들어옵니다. 한나라는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한나라가 최초로 불교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마천이 썼던 사기란 책이 있었고 방고가 썼던 한서라는 책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총 문제수는 25문제고 한 문제당 4점이야. 그래서 정리 잘 해가지고 시험 잘 치시기 바래요.